칠흑 같은 어둠이 설악의 산자락을 집어삼켰다.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는 마치 수천 개의 돌멩이가 날아드는 듯 거셌고, 바람은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낡은 건물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강민주는 수술대 위에서 어린 고양이의 부러진 다리에 마지막 붕대를 감으며 창밖의 광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동물병원 산울림은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외로운 등대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1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태풍이라는 뉴스의 호들갑이 아니더라도 이 산에서 나고 자란 그는 공기의 냄새만으로도 재앙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계곡 물이 불어나는 소리, 산사태가 흙과 바위를 쓸어내리는 둔탁한 메아리가 밤새도록 그의 귓전을 맴돌았다. 이런 날이면 구조 요청 전화는 거의 오지 않았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물을 구하러 나설 사람도, 그런 무모한 부탁을 할 사람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낡은 유선 전화기가 찢어질 듯한 벨소리를 울렸다. 휴대폰은 이미 오래전에 불통이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이 시간에. 이 폭풍 속에 걸려오는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그는 마취에서 깨어나 칭얼거리는 고양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준 뒤 수화기를 들었다. 산울림 동물병원입니다. 허웍. 선생님, 거기 강 선생님 맞으시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폭우 소리와 함께 다급한 노인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잡음이 너무 심해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개가 산사태에 갇혔어요. 새끼를 갓 낳은 어미개인데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노인은 겨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채 간신히 근처 대피소로 몸을 피한 모양이었다. 대피소의 낡은 비상전화로 겨우 연락이 닿은 것이었다. 위치가 어딥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산의 지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흔들바위, 지나서 칠성봉 올라가는 옛길. 아시죠? 거기 너덜지대 바로 아래 흙더미에 깔려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변에 알아볼 만한 지형지물이 있습니까? 커다란 소나무가 벼락 맞아서 반으로 쪼개진 거. 그 바로 밑입니다. 어미가 흰둥인데 새끼들이 낑낑거리는 소리가 비바람 속에서도 노인의 말은 점점 끊겼다. 전화선 상태가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몸 조심하고 계십시오. 제가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날씨에 무리입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노인의 만류하는 목소리는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끊어졌다. 민주는 잠시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끝날 것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물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새끼들과 흙더미에 깔린 어미개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단 한 번도 구조 요청을 외면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민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부드럽고 온화했던 수의사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고 냉철한 군인의 그것으로 변했다. 그는 병원 안쪽에 있는 작은 창고로 들어갔다. 그곳은 일반적인 동물병원 창고와는 사뭇 달랐다. 가지런히 정리된 의료용품 옆에는 방수 처리된 군용 배낭과 등산 장비, 고성능 랜턴, 그리고 위성통신이 가능한 비상용 단말기까지 놓여 있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배낭을 꾸리기 시작했다. 동물을 위한 응급처치 키트, 보온담요, 고열량 영양제와 함께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 장비를 챙겼다. 튼튼한 로프와 카라비너, 다용도 나이프,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소형삽까지.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수십 번은 반복했던 일상적인 절차인 것처럼 방수 기능이 있는 전술 의류로 갈아입고 헤드랜턴을 머리에 썼다. 병원 한쪽에 웅크리고 있던 늙은 shepherd 군터가 그의 움직임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군터는 군에서 제대한 민준을 따라 이곳까지 온 늙은 군견이었다. 녀석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니, 넌 여기 있어. 녀석들을 돌봐야지. 민준은 군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굳게 닫힌 병원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거대한 물벼락과 함께 폭풍이 그를 덮쳤다.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맹렬한 비바람이었다. 그가 몰고 나선 낡은 집차는 이 산골짜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험한 지형을 돌파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은 겨우 몇 미터 앞밖에 비추지 못했다.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쏟아지는 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길은 이미 강으로 변해 있었고 곳곳에 쓰러진 나무와 굴러온 바위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민주는 마치 제 손바닥을 보듯 익숙하게 핸들을 조작하며 장애물을 피해 나아갔다. 노인이 말한 옛길 입구까지는 차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였다. 거기서부터는 두 발로 직접 폭풍을 뚫고 가야 했다. 차에서 내리자 그는 온전히 폭풍의 일부가 되었다. 헤드랜턴 불빛에 빗줄기가 은빛 화살처럼 어지럽게 꽂혔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내디엠다. 등산화 밑창으로 전해져 오는 땅의 감각, 바람의 방향, 빗물에 섞인 흙냄새로 산의 상태를 읽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야생의 한가운데에서 생존하도록 훈련된 상태였다. 노인이 말한 벼락맞은 소나무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 거대한 나무는 마치 하늘에 저항하다 패배한 거인처럼 산의 중턱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작은 산사태가 휩쓸고 간 흔적이 역력했다. 흙과 돌,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뒤엉켜 작은 언덕을 이루고 있었다. 거기 누구 있나? 민주는 비바람을 뚫고 외쳤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랜턴 불빛을 흙더미 주변으로 비추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때 그의 예민한 귀에 희미한 소리가 잡혔다. 어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아주 미세한 새끼들의 낑낑거림이었다. 소리를 따라 다가가자 그는 마침내 그들을 발견했다. 흙더미와 쓰러진 나무 사이에 생긴 작은 공간. 그곳에 새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은 쏟아져 내린 흙더미에 뒷다리 부분이 깔려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였다. 그 품 안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작은 생명체 서너 마리가 어미의 젖을 필사적으로 빨고 있었다. 어미개는 낯선 인기척에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경계심으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새어나왔다. 새끼들을 지키려는 본능이 탈진의 고통을 이기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도와주러 왔어. 민주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거리를 좁혔다. 그는 배낭에서 소형 삽을 꺼내 들었다. 그의 움직임에 어미개는 더욱 사납게 짖기 시작했다. 보통의 유기견이나 길 잃은 개들이 보이는 경계심과는 차원이 다른 거의 병적인 수준의 공포와 적대감이었다. 마치 인간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처럼 민주는 삽을 내려놓고 빈 양손을 들어 보였다. 해치지 않아. 너희를 구하러 온 거야. 아가, 그는 어미개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고
자세를 낮춰 천천히 옆으로 움직였다. 개의 뒷다리를 덮고 있는 흙더미는 생각보다 깊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더 큰 붕괴를 유발할 수도 있었다. 그는 주변 지형을 빠르게 훑었다. 흙더미를 지탱하고 있는 큰 바위와 나무 뿌리의 위치를 파악했다. 우선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다. 그는 배낭에서 보온 담요를 꺼내 바닥에 깔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어미개의 시야 안에서 움직이며 새끼들에게 손을 뻗었다. 으르르릉, 크르릉. 어미개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앞발로 바닥을 긁고 고개를 흔들며 위협했다. 하지만 몸이 깔려 있어 움직일 수는 없었다. 민주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녀석이 진정하기를 기다렸다. 미안해, 잠깐만 참아줘. 그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손길로 새끼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갓 태어난 새끼는 아주 작고 연약했다. 그는 새끼를 보온 담요 위로 옮겼다. 어미개의 짖는 소리가 절규처럼 변했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나머지 새끼들도 모두 안전한 담요 위로 옮겼다. 이제 어미개를 구할 차례였다. 그는 다시 삽을 들고 흙더미의 가장자리부터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은 흙은 무겁고 질척거렸다. 몇 번 삽질을 하자 숨어있던 날카로운 바위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미개의 다리는 바로 그 바위와 흙더미 사이에 끼어 있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는 삽을 놓고 장갑 낀 손으로 직접 흙과 돌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어미개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몸부림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녀석은 민준을 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준의 온몸은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되었다. 마침내 그는 어미개의 뒷다리를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바위를 드러내는데 성공했다. 자유로워진 어미개는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고통스러운 다리를 이끌고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기어가 핥아주기 시작했다. 그제야 녀석의 경계심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 보였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개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심한 타박상과 열상이 보였다. 저천증도 문제였다. 그는 배낭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상처를 소독하고 임시 붕대를 감았다. 그리고 남은 보온 담요로 어미개의 몸을 감쌌다. 그때 그의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다. 어미개의 귀 뒤쪽이었다. 그는 랜턴 불빛을 가까이 비췄다. 털 속에 가려져 있던 것은 플라스틱 재질의 일반적인 인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물의 피부에 직접 박혀있는 차가운 금속 재질의 작은 태그였다. 태그 위에는 레이저로 각인된 듯한 일련의 알파벳과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BI7THX04. 민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건 가축이나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실험실의 자산을 관리하는 표식 같았다. 그는 수많은 유기동물을 구조했지만 이런 형태의 표식은 난생 처음이었다. 어미개에 의해 병적인 공포,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금속 태그, 불길한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개는 단순한 길 잃은 개가 아니었다. 그는 생각할 틈도 없이 어미개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그리고 새끼들이 담긴 담요 꾸러미를 배낭 앞쪽에 고정시켰다. 이제 이 위험한 산을 다시 내려가야 했다. 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몇 배는 더 험난했다. 그는 한 손으로는 개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등산 스틱에 의지해 위태로운 균형을 잡으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그의 품에 안긴 어미개는 미세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그의 집차가 서 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개들을 차 뒷좌석에 마련해둔 따뜻한 공간에 눕혔다. 어미개는 지친 눈으로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새끼들 곁에 얼굴을 묻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BI7THX 기공용4. 그 기묘한 일련 번호가 계속해서 뇌리를 맴돌았다. 그는 거대한 비밀의 끄트머리를 붙잡은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그의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거짓말처럼 폭풍이 잦아들고 있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던 바람은 지친 듯 숨을 골랐고 빗줄기도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 동쪽 하늘부터 잿빛 구름을 뚫고 희미한 여명이 번지기 시작했다. 산울림 동물병원 안은 바깥의 황폐함과는 대조적으로 따뜻하고 고요했다. 강민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피곤함보다는 팽팽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어젯밤의 사투 끝에 구해온 흰둥이 가족이 누워 있었다. 민주는 가장 깨끗하고 안락한 대형 견용 회복실에 푹신한 담요와 온열 패드를 깔아 그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어미개는 깊은 탈진 상태였지만 낯선 환경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지 깊이 잠들지 못하고 간간히 귀를 쫑긋거리며 주변의 소리를 살폈다. 그 품속에서 꼬물거리는 4마리의 새끼들만이 세상 모르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눈처럼 하얘니까 백설이라고 부를까. 민주는 혼잣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어미개의 상처를 살폈다. 밤사이 임시로 처치해둔 상처는 다행히 덧나지 않았다. 그는 전문적인 손길로 상처를 다시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바른 뒤 새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개의 몸이 긴장으로 움찔거렸지만 어젯밤처럼 사납게 굴지는 않았다. 대신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좇을 뿐이었다. 그 눈을 보며 민주는 확신했다. 이게 백설이는 단순한 학대를 넘어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 눈빛은 길거리의 공포가 아니라 실험실의 차가운 절망을 닮아 있었다. 치료를 마친 그는 백설이의 귀에 박힌 금속 태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는 고성능 확대경 램프를 가져와 태그 위로 불빛을 비췄다. 차가운 금속 표면에 새겨진 BI7THX00R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태그의 디자인은 매우 정교하고 견고했다. 한번 박으면 특수한 도구 없이는 절대 제거할 수 없는 구조였다. 피부와 맞닿는 부분은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는 특수 합금으로 보였다. 이것은 동물의 복지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자산을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한 낙인이었다. 민주는 카메라를 가져와 여러 각도에서 태그를 촬영했다. 그리고는 멸균된 도구를 이용해 태그 주변의 털과 피부 조직 샘플을 아주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어젯밤부터 그의 코를 자극했던 희미한 약품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야 했다. 그는 채취한 샘플들을 각각 다른 진공팩에 밀봉하고 날짜와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의 행동은 수의사의 진료라기보다는 범죄 현장의 증거 수집에 가까웠다. 본격적인 조사는 그 후에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컴퓨터를 켜고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 접속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태그의 번호를 입력해봤지만 예상대로 일치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이 화면에 떴다. 국내의 모든 정식 등록
동물 정보가 모이는 곳이었지만 백설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음으로 그는 대학 동기이자 국립수의과학검역관에서 일하는 연구원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박사는 국내 동물 관련 정책과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정통한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민준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설악산은 괜찮아. 뉴스 보니까 난리던데. 난 괜찮아. 다름이 아니라.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내가 사진 몇 장 보낼 테니 한번 봐줄 수 있을까? 민준은 김 박사에게 태그 사진과 함께 간략한 상황 설명을 문자로 보냈다. 몇 분 뒤 김 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이게 뭐야? 처음 보는 양식인데. 군용견 표식도 아니고 실험동물 관리 태그도 우리가 쓰는 표준 규격이랑은 완전히 달라. 재질도 그렇고 각인 방식도 그렇고 이건 공식적인 물건이 아니야. 어디서 발견한 건데. 어젯밤에 산사태 현장에서 구조한 개한테서. 혹시 비공식적인 프로젝트나 해외에서 수입된 특수 목적견일 가능성은 없을까? 글쎄,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독자적인 시스템을 쓰는 곳은 잠시만, 내가 내부망으로 한번 조회해 볼게. 뭔가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김 박사는 뭔가 알아봐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그가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기다렸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초조해진 민준이 다시 전화를 걸려던 찰나 김 박사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안하다. 더는 못 알아봐 주겠다. 이전에 호기심 넘치던 태도와는 180도 다른 차갑고 단호한 메시지였다. 민주는 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무언가 압력이 들어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평범한 개 한 마리의 인식표 때문에 국립기관의 연구원이 입을 다물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불길한 예감은 더욱 짙어졌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군청 환경위생과 동물보호팀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민준의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귀찮다는 듯 말을 잘랐다. 선생님, 유기견 한 마리 발견하신 걸로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등록번호도 아니면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차대로 유기동물 보호소로 인계하시죠. 단순한 유기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태그는 비정상적이고 학대의 정황도 저희가 매일같이 처리하는 유기견이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일일이 그런 사정 다 봐드릴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너각 공무원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주는 차갑게 식은 수화기를 들고 한동안 서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관료주의나 무관심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백설이의 과거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혹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이 있었다. 바이오라이프 이노베이션스. 몇 달 전 군청에서 주최한 지역 발전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 들었던 이름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에 광활한 부지를 매입해 최첨단 생명공학 연구소를 설립한 거대 제약회사.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쫓아쓰던 바로 그 기업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가축용 백신과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소라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소가 설악산 깊은 곳,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구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민주는 인터넷으로 바이오라이프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화려한 연혁과 눈부신 성과를 홍보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석이라는 인물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선가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업의 지배구조와 연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 BI7THX.4. 민주는 종이에 적어둔 일련 번호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BI. 혹시 바이오라이프의 약자는 아닐까? 너무나 단순한 추리였지만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백설이는 그 거대 기업의 비밀스러운 연구소에서 탈출한 실험체라는 말이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백설이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실의 유리창 너머로 백설이를 바라보았다. 백설이는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새끼들과 몸을 맞댄 채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저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비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길 잃은 개 한 마리를 구조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그는 거대한 악의 실체와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도망칠 수도 있었다. 백설이를 조용히 보호소로 보내고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그는 다시 예전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백설이의 공포에 질린 눈빛, 그리고 그 귀에 박힌 차가운 금속 낙인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군 시절, 그는 부조리한 명령에 맞서다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어야 했다. 그때 지키지 못했던 정의에 대한 부채감이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었다. 그는 2번 다시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민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이제 백설이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의 싸움이기도 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위성 전화를 꺼냈다. 일반적인 통신망으로는 더 이상 위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거 인맥 중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이제는 방어만 할 때가 아니었다. 방역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탑, 바이오라이프 이노베이션스 본사 빌딩의 최상층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지는 회장실에서 최태석 회장은 흠잡을 데 없는 슈트 차림으로 값비싼 원목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도시의 모든 불빛이 굴복한 듯 엎드려 있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은 그 너머에 더 큰 야망을 응시하고 있었다. 들어와.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그의 목소리에 육중한 자동문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 박기태 부장이 그림자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고 걸음걸이에는 훈련된 자의 정확성이 배어 있었다. 그는 최 회장의 책상 앞에서 군인처럼 부동자세로 섰다. 뭐고해? 최태석은 시선 하나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책상 위에 놓인 복잡한 분자 구조 모델을 홀로그램으로 띄우고 있는 단말기에 쏠려 있었다. 회장님, 7번 섹터에서 보안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7번 섹터는 설악산 깊은 곳에 위장된 비밀 생체 연구소를 지칭하는 암호명이었다. 태풍으로 인한 전력 차단과 백업 시스템 오류가 겹쳤습니다. 그 틈을 타 실험체 B7이 탈출했습니다. 그제야 최태석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홀로그램이 사라지고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박 부장에게 향했다. 회장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한 착각이 일었다. B7이라고. 최태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추적팀을 투입해서 한 전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흔적이 대부분 유실되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박 부장, 최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도시의 야경을 등진 그의 실루엣은 악마처럼 위압적이었다. 자네도 알 텐데 B10분의 어떤 존재인지. 그건 단순한 동물이 아니야. 수천억 원의 투자와 수백 명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내 최고의 걸작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뒤틀린 자부심이 가득했다. 프로젝트 키메라. 그것은 바이오라이프의 공식적인 연구 목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최태석 개인의 야망이 빚어낸 괴물이었다. 인간의 유전자를 동물에게 이식하여 지능과 신체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살아있는 생체 병기를 만드는 프로젝트. 수많은 실패와 끔찍한 돌연변이 끝에 유일하게 성공한 개체가 바로 B7 백설이었다. 그 개의 몸속에는 우리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어. 아니, 이 나라의 국방력을 뒤흔들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단 말이다. 만약 그게 경쟁사나 혹은 정부 기관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아이, 박 부장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끝장이야. 자네와 나, 그리고 이 빌딩에 있는 모든 임원들은 불법 생체 실험과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되겠지. 내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거고. 최태석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 부장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다. 그러니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산을 통째로 불태워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걸작을 본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든 깨끗하게 처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 산은 우리 거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뿌려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입을 막고 환경단체의 시위까지 잠재우며 손에 넣은 우리만의 왕국이지. 감히 누구도 우리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돼. 내 말 뜻.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박 부장의 대답에 최태석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홀로그램 단말기를 켰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박 부장은 소리 없이 몸을 돌려 회장실을 나섰다. 굳게 닫힌 문 뒤로.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이 뱀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설악산 인근에 버려진 채석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성 안테나가 장착된 통신 차량과 최첨단 장비를 실은 검은색 SUV들이 잇따라 도착했다. 박 부장의 지휘 아래 바이오라이프의 사설 정예보안팀 타이탄이 임시작전 본부를 꾸리고 있었다. 그들은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웬만한 국가의 대테러 부대 못지않은 훈련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대형 텐트 안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설악산 일대의 위성 지도와 지형 정보가 복잡하게 펼쳐졌다. 팀장님,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은 칠성봉 인근 너덜지대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과 일치합니다. 한 요원이 드론이 전송해온 고해상도 영상을 분석하며 보고했다. 생존 가능성은? 박 부장이 짧게 물었다. 산사태의 규모로 볼 때 생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사체를 회수해야 합니다. 칩이 내장되어 있으니 위치 추적은 가능할 겁니다. 살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마. 그놈은 보통 개가 아니야. A팀과 B팀은 즉시 해당 지역으로 침투해서 주변을 샅샅이 뒤져 열 감지 장비와 생체 신호 탐지기를 총동원해 C팀은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등산객이나 지역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한다. 군사훈련 지역구로 위장해. 알겠습니다.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등산객으로 위장한 채 배낭 속에 무기를 숨기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최첨단 드론 여러 대가 소리 없이 날아올라 산 전체를 훑기 시작했다.
거대한 감시망이 설악산을 촘촘히 덮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작전본부의 분위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색팀은 산사태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B7의 사체는 물론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폭우가 모든 것을 씻어간 탓이었다. 팀장님, 보고입니다. 통신 담당 요원이 다급하게 박 부장을 불렀다. 지역 정보망을 통해 수집한 정보입니다. 어젯밤, 태풍이 가장 심했던 시간에 산악구조 신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구조 신고. 네. 공식적인 벨실구 구조대가 아니라 이 지역의 한 동물병원으로 직접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산사태에 개가 갇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부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 동물병원. 위치는 산울림 동물병원. 칠성봉 입구에서 약 5km 떨어진 외진 곳에 있습니다. 원장은 강민준. 나이는 30대 후반. 요원은 모니터에 강민준의 신상 정보를 띄웠다. 평범해 보이는 수의사의 이력서.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작은 주석이 박 부장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대대. 5년 복무 후 의병 제대. 제대 사유 비공개. 박 부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707 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평범한 동네 수의사가 아니었다. 이 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통신기록, 금융거래, 주변 인물까지 전부. 그리고 감시조를 붙여 절대 들키지 마. 쥐새끼 한 마리라도 그 병원 근처를 드나들면 즉시 보고해. 알겠습니다. 박 부장은 모니터에 떠있는 강민준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수의사가 산사태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들이 애타게 찾는 실험체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상황.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사냥감이 어디에 있는지 거의 확신했다.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먹잇감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사실에 오히려 즐거움을 느꼈다. 시시한 사냥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틀이 지났다.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는 산과 마을 곳곳에 깊게 패여 있었지만 겉보기에는 평온이 돌아온 듯했다. 강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동물병원의 문을 열고 예약된 환자들을 돌보고 백설이와 4마리의 강아지들을 보살폈다. 하지만 그의 감각은 온통 병원 바깥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잠자던 야생동물이 낯선 포식자의 냄새를 맡은 것처럼 그의 본능이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이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이 아니면 알아채기 힘들 정도였다. 마을 입구의 작은 가게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값비싼 검은색 SUV가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등산객을 가장한 사내들은 장비를 갖췄지만 산을 타는 사람 특유의 그을린 피부나 다부진 종아리가 없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넉살 좋게 말을 걸었지만 그들의 질문은 교묘하게 최근에 낯선 개를 보았는지 혹은 산사태가 난 곳 근처에 사는 사람이 있는지로 향했다. 결정적인 것은 어젯밤이었다. 민주는 병원 2층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저 멀리 반대편 산등성이에서 아주 잠깐 반짝이는 불빛을 목격했다. 고성능 망원경 렌즈에 달빛이 반사될 때 생기는 바로 그 불빛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병원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강민준이라는 수의사의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707 특임대대 요원 이클립스의 감각이 완전히 깨어났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모든 진료가 끝나고 세상이 잠든 시간 민주는 행동에 나섰다. 그는 먼저 병원 주변의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했다.
그가 이곳에 처음 병원을 열 때 설치해둔 시스템은 평범한 동물병원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다. 나무와 수풀 속에 교묘하게 위장된 초소형 열 감지 카메라들, 주요 접근로에 설치된 압력 감지 센서, 그리고 창문과 문에 연결된 조용한 경보 장치까지 제대 후 혹시 모를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둔 최후의 보루였다. 그는 모든 장비를 다시 활성화하고 감시 범위를 더욱 넓혔다. 그의 오랜 파트너 군터가 그의 발치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늙고 지쳤지만 군견의 본능은 여전했다. 군터 역시 낯선 자들의 존재를 느끼고 낮은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다. 괜찮아, 군터. 우리가 먼저 움직일 거야. 다음 날 새벽, 민주는 평소처럼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배낭 안에는 등산 용품 외에 위장복과 소형 정찰 드론, 그리고 특수 제작된 소음기가 달린 마취총이 들어있었다. 그는 감시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주 등산로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다가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깊은 숲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짐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바람의 방향을 읽고 나무잎이 부서지는 소리를 죽이며 지형지물을 이용해 자신의 몸을 숨겼다. 그는 사냥감이 아니라 역으로 사냥꾼을 추적하는 포식자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감시자들의 흔적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위장된 감시 초소, 그들이 피우다 만 담배꽁초, 그리고 특수부대용 전투화가 남긴 선명한 발자국. 아마추어들이 아니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민주는 그들의 순찰 경로와 교대 시간을 파악하며 마치 유령처럼 그들의 등 뒤를 밟았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어떤 장비를 가졌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민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최소 6인 1조로 움직이는 감시팀. 아마 이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산 아래쪽에도 지원팀이 있을 터였다. 일가의 제약회사가 이 정도 규모의 사설 무장 인력을 운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다는 의미였다. 그는 회복실로 들어가 백설이를 살폈다. 백설이는 그의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 굶주렸던 배를 채워서인지 털에도 윤기가 돌기 시작했다. 녀석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했지만 민준이 밥을 주거나 상처를 돌볼 때만큼은 으르렁거리지 않고 조용히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당신은 다른 인간들과는 다르군요 하는 미세한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어쩌면 백설이의 강화된 감각 역시 병원 주변을 맴도는 위협을 감지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녀석은 최근 들어 부쩍 창밖을 보며 불안하게 짖거나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것은 민준에게 또 다른 경고 신호가 되어주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감시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들을 분석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 그의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이메일 도착을 알리는 작은 창이 떴다. 발신인은 Nowhereman, Nowhereman. 제목은 B7에 대하여. 순간 그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그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이메일은 강력한 암호화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되어 발신지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실험체 B7. 그들은 그것을 되찾기 전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자들은 단순한 보안 요원이 아니다. 그들은 사냥꾼이다. 당신의 목숨이 위험하다. 나는 바이오라이프의 전직 연구원. 더 이상 그들의 광기에 동참할 수 없어 도망쳤다. 누구도 믿지 마라.
경찰에 연락하는 것은 자살 행위다. 지역 경찰과 유력 인사들은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있다. 살고 싶다면,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철저히 혼자 움직여야 한다. 다시 연락하겠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메일은 그가 어렴풋이 추측하고 있던 모든 것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과 자본이 얽힌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터에 완전히 혼자였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아마도 며칠 전 낡은 위성 전화로 그에게 연락했던 사람일 것이다. 직접적인 접촉 대신.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그 연구원은 지금 어디선가 몸을 숨긴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민주는 다시 감시 카메라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병원 부지를 둘러싼 숲의 경계선, 적외선 카메라에 2개의 희미한 인형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그의 방어선을 정찰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적인 의도는 명백했다. 사냥꾼들이 그의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분노가 그의 머리를 식혔고 과거의 훈련이 그의 몸을 지배했다. 그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을 응징할 준비가 된 또 다른 사냥꾼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안쪽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하드 케이스를 꺼냈다. 케이스를 열자 차갑게 빛나는 금속 부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군 시절 사용했던 그의 손에 가장 익숙한 친구였다. 이제 대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통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산울림 동물병원에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고요함이 흘렀다. 강민주는 밤사이 자신의 친구를 완벽하게 정비해 두었다. 그것은 이제 다시 깊은 곳에 숨겨졌지만 그의 손은 차가운 강철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진료실을 정리하고 입원한 동물들에게 아침을 챙겨주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병원 방형 1km 이내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오전 10시경 병원으로 향하는 비포장도로 위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이 시골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매끈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는 병원 입구에 멈춰 섰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 둘이 내렸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어젯밤 민준이 사진으로 확인했던 바로 그 남자. 박기태 부장이 내렸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다. 그의 존재감은 이 평화로운 산골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기댄 채 병원을 훑어보는 부하들에게 눈짓으로 경계를 지시한 뒤 혼자서 병원 문을 향해 걸어왔다. 아달랑 문에 달린 낡은 종이 청가한 소리를 냈다. 에어서 오십시오. 진료 기록을 정리하는 척하던 민준이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친절한 동네 수의사였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준 원장님 되십니까? 박 부장은 예의 바르지만 사람을 아래로 훑어보는 특유의 거만한 태도로 물었다. 네, 제가 강민준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약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아, 진료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박 부장은 능숙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품 안에서 최고급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는 지갑에서 잘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민준의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기품 있는 진돗개 한 마리가
잔디밭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백설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지만 사진 속 개의 눈빛에는 백설이가 가진 깊은 공포 대신 사랑받고 자란 동물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개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유의 개인데 이름은 설랑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태풍이 불던 날 회사 연수원에서 잠시 뛰쳐나갔다가 길을 잃은 모양입니다. 이 근방에서 혹시 이런 개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의 말은 빈틈이 없었다. 연수원, 회사 소유의 개,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민주는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척했다. 그의 뇌는 빠르게 박 부장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억양, 시선의 움직임,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까지.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익숙하게, 아주 잘생긴 개로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개는 최근에 본 기억이 없습니다. 민주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제가 며칠 전에 산사태 현장에서 구조한 개가 한 마리 있긴 합니다만 그 녀석은 이런 순종 진돗개가 아니라 평범한 흰둥이 믹스견입니다. 게다가 영양 상태도 엉망이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죠. 회장님이 애지중지 키우시는 개와는 거리가 멀 겁니다. 민주는 일부러 회장님이라는 단어를 썼다. 보통의 회사 마스코트라면 사장이 키운다고 하지. 회장이 키운다고는 하지 않는다. 박 부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 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설랑이가 밖에서 험한 꼴을 당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할 때라 유리창 너머로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미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주 예민하거든요. 민주는 박 부장을 회복실 복도로 안내했다. 박 부장은 유리창 너머로 담요 위에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백설이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안도감과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차가운 희열이었다. 아, 저희 설랑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런.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한 건지 박 부장은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러십니까? 다행이군요. 주인을 찾았으니 그럼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분증과 함께 개 소유 증명서, 예를 들면 동물 등록증 같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바로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말에 박 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서류 따위는 준비해오지 않았을 터였다. 하하, 물론 그래야지요. 다만 저희가 지금 급하게 오느라 서류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보다시피 설랑이는 저희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라 사례는 얼마든지 두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구조해주신 수고에 대한 보답이 될까요? 박 부장은 수표가 들어있는 지갑을 슬쩍 내보였다. 액수를 가늠할 수 없었지만 평범한 수의사가 평생 만져보기 힘든 돈일 거라는 암시였다. 회유와 협박의 첫 단계였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박 선생님, 저는 수의사입니다. 돈을 받고 생명을 거래하는 상인이 아니고요. 원칙은 원칙입니다. 서류를 가져오시면 언제든지 개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박 부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섰다. 키가 훌쩍 큰 그의 그림자가 민준을 덮었다. 강 원장님, 세상에는 원칙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지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이나 경찰서에도 저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많지요. 원장님처럼 현명하신 분이 사소한 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그의 눈빛은 까불지 마라.
넌 우리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러나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박 부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수의사의 것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꿰뚫어보는 특수부대원의 날카로움이 번뜩였다. 그런가요? 그런데 이상하군요. 선생님의 회사 연수원이 있다는 산길은 지난주부터 산사태 위험으로 폐쇄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요즘 이 근처에서 길 잃은 등산객들이 부쩍 늘었더군요. 어젯밤에도 몇 분이 제 병원 근처를 서성이시던데. 혹시 그분들도 선생님 회사 동료분들입니까? 박 부장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민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감시를 눈치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거짓말까지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이 차를 완전히 잘못 봤다. 동네 수의사가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종류의 혹은 그 이상의 선수였다.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두 남자는 말없이 서로를 노려보았다. 먼저 시선을 피한 것은 박 부장이었다. 그는 이빨을 갈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여기서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때였다. 진료실 안쪽에서 육중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늙은 shepherd 군터가 소리 없이 다가와 민준의 옆에 섰다. 녀석은 박 부장을 향해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위협적인 으르렁 소리를 냈다. 오랜 궁연의 경험으로 박 부장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정확히 감지한 것이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원장님, 하지만 다시 한번 충고하죠. 갖지 말아야 할 것을 욕심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박 부장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몸을 돌렸다. 그의 발걸음에는 처음의 여유 대신 분노와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것을 보며 민주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탐색전은 끝났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자신이 만만한 존재가 아님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번에는 그들이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올 터였다. 그는 회복실로 돌아갔다. 유리창 너머의 백설이가 그를 보며 불안하게 낑낑거리고 있었다. 민주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백설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것은 맹세였다. 거대한 악에 맞서 연약한 생명들을 지켜내겠다는 한 남자의 고독한 맹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 부장이 다녀간 후 산울림 동물병원 주변의 공기는 더욱 살얼음판처럼 변했다. 대놓고 모습을 드러내는 감시는 사라졌지만 강민주는 보이지 않는 눈들이 더욱 촘촘하게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어설픈 탐색 대신 덫을 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다. 민준 역시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폭풍 전의 고요함 속에서 상대가 다음 수를 두기를 기다렸다. 이틀 뒤 두 번째 이메일이 도착했다. 역시 노웨어맨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직접 만나야겠다. 당신을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당신 역시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내일 오후 2시 백담사 만해기념관 앞에서 보자. 주의사항 절대 당신의 차를 이용하지 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속초 시내까지 나온 뒤 거기서부터는 내 지시를 따를 것. 핸드폰은 집에 두고 와라. 이것은 테스트다. 만약 당신 뒤에 꼬리가 붙는다면 나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메일은 구체적인 접선 방법과 함께 미행을 따돌리기 위한 복잡한 절차들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상대가 매우 신중하고 아마도 극심한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그들이 다루고 있는 비밀이 위험하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다음 날, 민주는 병원 문에 학회 참석으로 하루 휴진이라는 팻말을 걸었다. 그는 가장 낡고 평범한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배낭 하나만을 맨 채 병원을 나섰다. 군터에게 병원을 부탁하는 눈빛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지시대로 자신의 집차를 놔두고 마을 어귀의 버스 정류장까지 한참을 걸어 나갔다. 시내로 나가는 버스에 올라탄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 척하며 자신을 따라붙는 차량이나 인물이 없는지 확인했다. 속초 시내에 도착한 그는 터미널 근처에 낡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이메일에 적힌 번호를 누르자 기계적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장을 통과해 중앙부두로 가라. 3번 선착장 근처에 세워진 파란색 자전거를 찾아. 안장 밑에 다음 지시가 있다. 민주는 군말 없이 지시에 따랐다. 시장의 혼잡한 인파 속으로 몸을 섰고 여러 골목을 거치며 자신의 뒤를 밟는 사람이 없는지 재차 확인했다. 모든 것이 깨끗했다. 그는 마침내 낡은 파란색 자전거를 찾았고 안장 밑에 붙어있는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백담사행 셔틀버스 오후 1시 출발. 모든 과정은 그가 현역 시절 적진에서 정보원을 접선할 때 사용하던 방식과 흡사했다. 상대방은 프로였다. 혹은 프로에게 쫓기는 자의 생존 본능을 처절하게 체득한 사람이었다. 백담사로 향하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고요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설악의 가을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운 자연의 깊은 곳에 끔찍한 비밀을 품은 지옥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약속 장소인 만해기념관 앞은 평일이라 그런지 한적했다. 민주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는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창백한 얼굴에 두꺼운 안경을 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그녀는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모든 것을 걸었다는 자의 비장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민준이 다가가자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민준 씨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당신이 노웨어맨입니까? 제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얼마 전까지 바이오라이프 생명공학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온몸을 훑어보며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당신이 정말 혼자 온 게 맞겠죠? 내 뒤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민준의 단호한 말에 서유진은 그제야 긴장의 끈을 조금 푸는 듯했다. 따라오세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녀는 민준을 데리고 사찰 뒤쪽에 인적이 드문 오솔길로 향했다. 계곡 물소리만이 들리는 조용한 숲속에 들어서자 그녀는 마침내 멈춰 섰다. 당신이 구한 개, 백설이, 실험체 B7. 그 개는 보통 개가 아니에요. 서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의 서막이었다. 바이오라이프의 공식적인 연구 뒤에는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비밀 프로젝트가 존재해요. 최태석 회장의 개인적인 야망이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생체 병기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마치 그 단어들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듯했다. 그들은 여러 동물들의 유전자를 불법적으로 조합하고 심지어 인간의 유전자까지 이용해 지능과 신체 능력이 극대화된 생명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대부분은 끔찍한 돌연변이로 태어나거나 고통 속에서 미쳐버렸죠. 실패한 실험체들은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비치블 백설이는
그 수많은 희생 끝에 나온 유일한 성공작이었어요. 개의 충성심과 뛰어난 후각, 거기에 늑대의 생존력과 인간의 버금가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췄죠.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작은 몸 안에 얼마나 끔찍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지.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백설이가 보였던 병적인 공포, 그 비정상적인 지능의 편린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백설이는 최종 단계의 무기화 테스트를 앞두고 있었어요. 특정 목표물을 추적하고 소리 없이 제거하는 킬러로 훈련시킬 예정이었죠.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최소한 그 생명이라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탈출을 도운 거군요. 태풍이 불던 날 밤에, 네, 전력 시스템에 혼란을 주고 격리실에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그저 산속으로라도 도망쳐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어요. 임신한 상태인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발견하게 될 줄도요. 서유진은 가방에서 작은 데이터 칩 하나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지난 5년간의 연구 일지, 실험 과정을 촬영한 영상 파일들, 최태석 회장이 직접 결제한 내부 문서, 그리고 실패작들을 폐기하는 끔찍한 영상까지. 바이오라이프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예요. 민주는 차갑고 작은 칩을 건네받았다. 그 무게가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이걸 왜 내게 주죠? 언론이나 검찰에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못 믿으니까요. 최태석은 언론과 정계, 법조계까지 돈으로 매수했어요.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증거는 사라지고 저는 의문의 사고를 당하겠죠. 하지만 당신은 달라 보였어요. 전직 707 부대원이라는 기록을 봤을 때 어쩌면 당신이라면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간절하게 말했다. 제발 백설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증거를 이용해 저들의 죄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이건 단지 동물 한 마리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어떤 괴물이 태어나는지 모두가 알아야만 해요. 민주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 홀로 싸우다 결국 부서져야 했던 젊은 날의 자신을. 박 부장을 조심하세요. 박기태, 그는 단순한 보안팀장이 아니에요. 최 회장의 손을 더럽히는 해결사죠. 살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인간이에요. 그들은 이제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서유진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자신이 왔던 길로 서둘러 사라졌다. 다시 혼자가 된 민주는 손안의 데이터 칩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작은 칩은 희망인 동시에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침내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명확해졌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바이오라이프 본사 최상층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기태 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최태석 회장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최 회장은 그러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극저온의 냉기처럼 조용히 퍼져나갔다. 고작 동네 수의사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서 내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건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대가 생각보다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최태석이 비웃었다. 이 나라 최고의 인재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부리고
국회의원들을 개처럼 길들인 내가 일개 수의사 하나 때문에 내 계획에 차질을 빚어야 한다는 소린가. 그놈이 특수부대 출신이면 뭐 어쨌단 거지. 여긴 전쟁터가 아니야.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지. 그는 박 부장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툭 쳤다. 친근한 제스처였지만 박 부장은 마치 독사가 몸을 감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을 느꼈다. 자네가 제안한 방식, 즉 조용한 제거는 너무 시시해. 뒤탈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우아한 방법이 필요해. 법이라는 이름의 망치를 써서 저항 한번 못하게 머리를 깨부수는 거지. 최태석의 눈이 번뜩였다. 그놈의 직업이 뭐라고 했지? 수의사. 약품을 다루는 직업이야. 우리 연구실에 있는 통제 약물, 마약류로 분류되는 동물용 마취제 같은 것들. 조금만 빼돌려서 그놈 병원 창고에 숨겨둬. 그리고 우리가 길들여 놓은 경찰서 정보과에 수상한 약물 밀매 정황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흘리는 거야. 증거는 확실하고 제보자는 신뢰할 만한 시민이지. 그것은 상대의 영역 안에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최태석이 즐겨 쓰는 방식이었다. 합법을 가장한 가장 더러운 함정. 그놈이 구속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우리는 유유히 주인 잃은 개를 회수하면 돼. 그놈은 감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겠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완벽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박 부장은 고개를 숙여 보이고 회장실을 나왔다. 그의 등 뒤로 최태석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강민주는 백담새에서 돌아와 손에 넣은 데이터 칩을 안전한 곳에 숨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칩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와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분산 백업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증거만큼은 세상에 남아야 했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그의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으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유진이었다.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할 겁니다. 당신의 직업을 이용한 함정을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열합니다. 짧지만 핵심을 꿰뚫는 경고였다.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병원 내부와 외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약품 창고, 진료실, 심지어 쓰레기통과 화분 밑까지. 그의 수색은 군 시절 폭발물 탐지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그것처럼 체계적이고 꼼꼼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약품 창고 가장 구석. 잘 사용하지 않는 소독약 상자 뒤편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방수 파우치. 그 안에는 바이오라이프의 로고가 찍힌 여러 개의 앰플이 들어있었다. 에토르핀, 코끼리도 단 한 방울로 쓰러뜨릴 수 있는 마약류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최강의 동물 마취제였다. 민간 동물병원에서는 절대 보유할 수 없는 약물이었다. 민주는 파우치를 그대로 두었다. 대신 그는 배낭에서 비둘기 알만한 크기의 초소형 무선 카메라를 꺼냈다. 그는 카메라를 참고 선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파우치가 가장 잘 보이는 각도로 설치했다. 그리고는 낡은 위성 전화를 꺼내 아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강민준.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번호는 어떻게 알았나, 자네? 제대한 뒤로 유령처럼 사라지지 않았나. 목소리의 주인은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마석도 팀장이었다. 민준이 군에 있을 때 합동대테러 훈련에서 여러 번 호흡을 맞췄던 강직하고 믿을 수 있는 경찰이었다. 선배님,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오전 중으로 이 지역 경찰들이 제 병원에 들이닥칠 겁니다.
마약 소지 혐의로요. 무슨 소리야? 그들이 증거를 찾아내는 장면을 선배님 팀에서 비공식적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와서 보기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준의 예상대로 경찰차 2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다. 지역 경찰서 형사 2명과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가 함께 내렸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시민 제보자 자격으로 동행한 박 부장이 서 있었다. 그는 민준을 보며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민준 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보가 들어와 수색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양복 차림의 형사가 영장을 내밀었다. 그는 이 지역 관할이 아닌 본청에서 파견된 듯한 인물이었다. 아마도 바이오라이프의 입김이 닿은 사람이리라. 협조하겠습니다. 마음껏 둘러보시죠. 민준은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의 태연함이 오히려 박 부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경찰들은 병원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양복 차림의 형사가 약품 창고에서 파우치를 들고 나오며 외쳤다. 찾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지역 경찰들이 민준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우려 했다. 박 부장의 입계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잠깐만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거 제 물건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발견하고는 누가 이런 위험한 물건을 두고 갔는지 궁금해하던 참이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양복 형사가 소리쳤다. 증거라. 어떤 증거를 말하는 겁니까? 민준은 조용히 진료실 안쪽에 대형 모니터를 켰다. 그리고 그가 어젯밤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에 녹화 영상을 재생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어두운 약품 창고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침입하는 장면이 보였다. 남자는 익숙하게 소독약 상자 뒤로 다가가 바로 그 파우치를 숨겨두고는 다시 사라졌다. 카메라의 야간 투시 기능 덕분에 남자의 얼굴은 고화질로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그는 박 부장이 병원에 처음 찾아왔을 때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역 경찰들은 입을 떡 벌리고 모니터와 박 부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양복 형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박 부장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지옥의 악귀 같은 분노가 피어올랐다. 아이, 이 자식이. 박 부장이 민준에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다. 병원 밖에서 여러 대의 차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잠복근무용 점퍼 차림의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맨 앞에는 마석도 팀장이 서 있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증거 조작 및 무고 혐의 현장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마 팀장은 상황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는 박 부장과 양복 형사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당신들, 아주 볼만하더군. 이제부터 이 사건은 우리가 맡는다. 당신들은 조사 좀 받아야겠어.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함정을 팠던 사냥꾼이 도리어 함정에 빠진 꼴이었다. 박 부장은 주먹을 부르르 떨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변호사를 부르겠다며 으르렁거렸지만 마 팀장은 코웃음 칠 뿐이었다. 완벽한 패배였다. 박 부장은 광수대 팀에게 둘러싸여 병원을 떠나며 민준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닌 지독한 개인적인 증오가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민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결국 박기태 부장은 풀려났다. 바이오라이프가 자랑하는
전관유로 무장한 초호화 변호인단이 그를 빼내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유력 기업의 임원이라는 신분이 보장된다는 이유였다. 법은 또다시 돈과 권력의 편에 섰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뿐인 승리였다. 바이오라이프는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공식적인 내사 대상이 되었고 박 부장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덫을 놓으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꼴이었다. 최태석 회장의 사무실에는 지옥의 분노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아끼던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이 값비싼 카펫 위로 흩어졌다. 멍청한 놈 우아하게 처리하랬더니 오히려 뱀 새끼들을 우리 집 안방까지 끌어들여.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놈이 경찰에까지 연줄이 있을 줄은. 박 부장은 뺨에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고개를 조아렸다. 닥쳐. 최태석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그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나 있었다. 교묘한 함정도, 법을 이용한 압박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만 만들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 이제 게임은 끝났어. 더 이상의 장난질은 없다. 최 회장은 거대한 벽면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거대한 태풍의 위성 영상이 나타났다. 며칠 전의 태풍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슈퍼 태풍이라는 붉은색 경고 문구가 번쩍이고 있었다. 하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군. 이 태풍이 모든 것을 지워줄 거야. 그는 박 부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파괴적인 광기만이 번뜩였다. 자니의 타이탄 팀, 최정예만 골라. 그리고 오늘 밤 그놈의 병원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 화재 사고든 산사태든 태풍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해. 수의사 한 명이 동물들을 구하려다 변을 당했다는 스토리는 아주 그럴듯하지. 생존자는 없어야 해. 증인도, 증거도, 잿더미와 흙더미 속에 모두 묻어버려. 그것은 최종 명령이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라는 신의 흉내를 내는 한 오만한 인간의 명령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박 부장의 눈에도 뒤틀린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강민준에게 당한 굴욕을 피로 갚아줄 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최 회장의 충실한 개가 아니었다. 개인적인 원한에 사로잡힌 한 마리의 늑대였다. 그날 오후 박 부장은 타이탄 팀을 소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등산객이나 일반인으로 위장하지 않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전술 장비로 무장하고 소음기가 장착된 K2C1 소총과 최신 야간 투시경을 점검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오직 목표를 제거하라는 명령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오늘 밤 목표는 하나다. 산울림 동물병원. 내부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제거하고 모든 것을 불태운다. 태풍이 우리의 흔적을 지워줄 것이다. 질문 있나? 대답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총기 부품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그리고 증오를 풀기 위한 죽음의 사냥이 준비되고 있었다. 한편 강민준의 병원에도 폭풍 전에 불길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라디오에서는 슈퍼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경고방송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마을 주민들은 집집마다 창문에 합판을 덧대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마석도 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 선생, 박 부장이 풀려났네. 변호사들이 손을 쓴 모양이야.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는 있지만 공식적인 영장 없이는 그놈들을 24시간 묶어둘 수가 없어. 몸조심하게. 놈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 걱정 마십시오.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처음부터 경찰의 보호를 기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오롯이 그 혼자서 끝내야 할 싸움이었다. 그는 창밖의 하늘을 보았다. 비정상적으로 고요하고 숨막힐 듯이 습한 공기, 태풍이 오기 직전의 전형적인 날씨였다. 그들은 분명 오늘 밤 이 태풍을 방패 삼아 쳐들어올 것이다. 민주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분주했지만 침착했다. 가장 먼저 그는 병원 내의 모든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병원 건물 지하에는 그가 직접 설계한 작은 방공호 수준의 튼튼한 대피소가 있었다. 그는 백설이와 4마리의 강아지들, 그리고 입원 중인 다른 동물들을 모두 그곳으로 옮기고 충분한 물과 사료를 준비해 두었다. 여기 얌전히 있어. 백설아, 조금 시끄러울 거야. 하지만 내가 꼭 지켜줄게. 그의 말뜻을 알아들었다는 듯. 백설이는 그의 손을 한번 핥고는 새끼들 곁으로 몸을 웅크렸다. 다음으로 그는 병원 건물을 요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두꺼운 합판으로 막고 문이란 문은 소의 지렛대로 단단히 걸어 잠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을 임시작전 통제실로 삼았다. 여러 개의 모니터에는 병원 주변에 설치된 위장 카메라들이 보내오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방어선은 건물 바깥에 있었다. 그는 어둠이 내리기 전 병원 주변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 숲의 모든 나무와 바위, 계곡의 흐름까지 제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다. 그는 적들의 예상 침투 경로에 그가 군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살상용 부비 트랩이 아니었다. 적의 발목을 붙잡고 소리를 내고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고립시키는 비살상 방어 시스템이었다. 잘 보이지 않는 낚싯줄로 만든 조기 경보용 인계 철선, 나무 십더미 밑에 교묘하게 파놓은 위장 함정, 그들을 엉뚱한 곳으로 유인할 허위 기동로,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지나쳐야 할 길목에 설치된 강력한 섬광탄과 연막탄까지. 그는 숲 전체를 자신을 위한 거대한 미로이자 적들을 위한 함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밤이 깊어지자 마침내 폭풍이 도착했다. 세상은 온통 물과 바람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나무가 부러지는 비명, 산이 울리는 소리,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가 뒤섞여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끊겼다. 병원은 비상용 배터리로 작동하는 최소한의 불빛만 남긴 채 칠흑 같은 어둠과 혼돈에 휩싸였다. 강민주는 작전 통제실이 된 사무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늙은 궁연 군터가 낮은 자세로 엎드려 미세하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비바람 때문에 심한 노이즈가 낀 감시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숲의 가장자리를 비추던 한쪽 모니터에 아주 잠깐이었지만 여러 개의 희미한 열 감지 영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들의 첨단 장비도 이 폭우 속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사냥꾼들이 그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민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벽에 기대어 두었던 특수 개조된 마취총을 집어들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 거의 소리가 나지 않으며 유효 사거리 또한 일반 마취총을 훨씬 뛰어넘는 그만의 무기였다. 그는 탄창을 확인하고 군터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시간 됐다. 친구, 사냥하러 가자.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다. 폭풍의 눈처럼. 이제부터 이곳은 그의 사냥터였다. 어둠과 폭우가 지배하는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생물이었다. 박기태 부장이 이끄는 타이탄 팀은 이 짐승의 뱃속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었다.
최첨단 야간 투시경도 쏟아지는 비의 장막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고, 귓가에 울리는 거대한 폭풍의 소음은 동료의 목소리마저 삼켜버렸다. 아조. 좌측으로. 비조는 나를 따라 중앙으로 돌파한다. 목표 건물까지 최단 거리로 접근해 박 부장은 무선 헤드셋에 대고 외쳤지만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되돌아왔다. 그들은 흩어지면 각계격 파당할 위험이 있었지만 뭉쳐있다가는 강민준의 좋은 표적이 될 뿐이었다. 그는 분산 침투를 강행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실수였다. 아조의 선두에 섰던 요원이 숲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의 발목에 걸린 인계철선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피웅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숲의 사방에서 수십 개의 섬광탄이 동시에 터졌다. 그것은 단순한 섬광이 아니었다. 인간의 동공을 마비시키고 일시적인 방향감각 상실을 유발하는 군용 비살상 무기였다. 크왁 내 눈, 칠흑 같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요원들의 눈앞이 새하얗게 불타올랐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야간 투시경은 과부하로 타버렸다. 혼란에 빠진 그들의 모습은 어둠 속 나무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강민준의 특수 렌즈에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첫 번째 사냥감이었다. 민준은 소음기 달린 마취총의 개머리판을 어깨에 단단히 고정했다. 휙 하는 압축 공기 소리와 함께 강력한 마취 다트가 비를 뚫고 날아가 가장 가까운 요원의 목에 명중했다. 그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적의 공격이다. 엎드려. 다른 요원들이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주변에 위협 사격을 가했다. 수십 발의 총알이 어둠 속의 나무들을 향해 불을 뿜었지만 그것은 유령을 향한 부질없는 총질일 뿐이었다. 민주는 이미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였다. 박 부장은 A조가 함정에 빠진 것을 보고 이빨을 갈았다. 멍청한 놈들 B조. 전진 건물에 먼저 침투해서 놈을 끌어낸다. 그는 남은 3명의 대원을 이끌고 병원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민준이 설계한 숲은 그들을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들이 반드시 지나쳐야 할 좁은 길목. 그곳은 민준이 두 번째로 준비해둔 무대였다. 박 부장의 바로 뒤를 따르던 요원이 갑자기 땅으로 푹 꺼졌다. 민준이 파놓은 위장 함정이었다. 깊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삐기에는 충분했다. 젠장, 다른 요원이 동료를 구하기 위해 다가서는 순간 민준의 마취총이 다시 한번 불을 뿜었다. 두 번째 희생자였다. 이제 박 부장의 곁에는 단 한 명의 요원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자신들이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냥당하고 있었다. 다 필요 없어. 건물로 돌진한다. 놈은 안에 있을 거야. 그들은 마침내 숲을 빠져나와 병원 건물 앞에 도달했다. 박 부장은 주저없이 소형 폭탄을 현관문에 부착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튼튼했던 문이 종잇장처럼 찢겨나갔다. 진입해. 마지막 남은 요원이 먼저 안으로 뛰어들었다.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만이 감돌았다. 비상용 배터리로 켜진 희미한 유도등만이 복도를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무도 없음. 크헉. 요원의 말은 비명으로 끝났다. 민준이 복도 천장에 설치해둔 그물 트랩이 그를 덮쳤고 그는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다. 민준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발버둥치는 그의 목에 마취 주사를 놓았다. 이제 건물 안에는 박 부장과 강민준. 단 둘만이 남았다. 나와라. 강민준 이 더러운 쥐새끼 같은 놈. 박 부장은 분노에 차 소리치며 복도를 천천히 전진했다. 그의 손에 들린 소총은 언제든 불을 뿜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신경을 곤두쓰고 어둠 속에
작은 움직임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목표는 지하 대피소였다. 실험체는 분명 그곳에 있을 터였다. 그가 강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육중한 지하 대피소 문 앞에 섰을 때였다. 그르르, 문 안쪽에서 세상의 어떤 계획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기괴하고 위협적인 포효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늑대의 울음소리와 표범의 으르렁거림이 뒤섞인 듯한, 듣는 이의 뼛속까지 서늘하게 만드는 소리였다. 박 부장조차도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백설이가 자신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유전자 속에 잠들어 있던 야성을 처음으로 터뜨린 것이었다. 그 짧은 순간의 빈틈,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둠 속에서 강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소총 대신 텅 빈 마취총을 단단한 둔기처럼 들고 있었다. 박 부장은 본능적으로 총구를 돌려 방가쇠를 당겼다. 타타타탕 총성이 폭풍 소리를 뚫고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몸을 날린 후였다. 그는 총알을 피해 구르며 박 부장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두 남자의 몸이 거칠게 뒤엉켰다. 이것은 더 이상 현대적인 전투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두 짐승의 원초적인 싸움이었다. 힘에서는 박 부장이 앞섰지만 기술과 속도에서는 민준이 우위였다. 민준은 관절기와 급소 공격으로 박 부장을 몰아붙였고 박 부장은 압도적인 힘으로 그것을 버텨내며 방역했다. 내 놈, 반드시 내 손으로 죽여주마. 박 부장은 민준의 목을 조르며 포효했다. 민준의 숨이 막혀오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크르릉.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번개처럼 튀어나왔다. 늙은 궁연, 군터였다. 녀석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박 부장의 허벅지를 물어뜯었다. 박 부장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민준의 목을 놓쳤다. 민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박 부장의 팔을 꺾었다. 우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박 부장의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돌아갔다. 그와 박 부장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는 팔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졌다. 승부는 결정되었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박 부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은 승리자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사방에 널브러진 타이탄팀 요원들, 부서진 병원의 잔해, 그리고 폭풍소리. 이 모든 것이 지난밤에 처절했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창밖의 폭풍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마치 이 싸움의 끝을 지켜보기라도 한 것처럼. 민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 대피소 문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끼들의 희미한 낑낑거림이 들려왔다. 그는 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는 지켜냈다, 그의 요새를. 그리고 그 안의 작은 생명들을 언제 그랬냐는 듯 폭풍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태풍이 휩쓸고 간 세상은 처참했지만 구름 한 점 없이 씻겨나간 하늘은 역설적으로 눈부시게 푸르렀다. 폐허가 된 산울림 동물병원 위로 정의의 여명처럼 찬란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강민주는 밤새 잠들지 않았다. 그는 의식을 잃은 박 부장과 타이탄 팀 요원들을 그들이 가져온 장비로 단단히 결박해 두었다. 그리고는 낡은 위성 전화를 들어 마석도 팀장에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선배님, 폭풍이 끝났습니다. 이제 청소할 시간입니다. 1시간 뒤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 대신 몇 대의 평범한 승합차가 조용히 병원으로 들어섰다. 마석도 팀장과 광역수사대 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치 작은 전쟁이라도 치른 듯한 현장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쓰러진 용병들을 체포하고 현장의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의식이 돌아온 박 부장은 마 팀장 앞에 끌려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패배자의 공허함과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최태석 회장이 시킨 지신과 마 팀장의 낮은 목소리가 신문실처럼 변해버린 진료실에 울렸다. 박 부장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아직은 충성심이 남아있는 척했다. 말 안 해도 돼. 우린 이미 자네가 강 원장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영상 증거를 확보했어. 살인 미수, 특수폭행, 불법 무기, 소지, 자네 혼자서 다 뒤집었으면 최소 무기징역이야. 최태석이 자네를 위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 것 같나. 넌 그냥 꼬리일 뿐이야. 잘리면 그만인. 마 팀장의 말은 비수처럼 박 부장의 마지막 자존심을 찔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최태석이라는 인간은 자신의 제국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희생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 처참한 실패의 모든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었다. 그때 민준이 그에게 다가와 작은 데이터 칩 하나를 보여주었다. 서유진에게 받은 바로 그 칩이었다. 이 안에 자네들이 저지른 모든 진실이 담겨있네. 자네가 폐기했던 수많은 생명들의 비명소리까지도. 박 부장의 동공과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무너진 충성심의 잔해 위로 자신을 이 지경으로 내몬 최태석에 대한 지독한 증오와 복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말하겠습니다. 전부 다.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끔찍한 실체, 설악산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연구소의 위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한 최태석 회장의 이름까지. 그의 자백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마지막 기폭장치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폭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서유진이 움직인 것이었다. 그녀는 안전한 곳에 몸을 숨긴 채 데이터 칩의 원본 파일을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와 방송국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에 동시에 전송했다. 세상이 뒤집혔다. 각 방송사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인터넷은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바이오라이프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다. 데이터 칩 안에 담겨있던 끔찍한 영상과 사진들, 생체 실험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 최태석이 직접 결제한 비인간적인 실험 지시서가 아무런 필터링 없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자선가로 알려졌던 최태석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악마의 민낯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이오라이프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본사 앞에는 성난 시민들의 시위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최태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망견자실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완벽한 제국이 고작개 한 마리와 이름 없는 수의사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필사적으로 전화를 돌렸다. 그가 돈으로 길들여 놓은 정치인,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거절의 목소리, 혹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침묵만이 돌아왔다. 모두가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 발악으로 밀항을 준비하려던 순간이었다. 쾅! 회장실에 육중한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마석도 팀장을 선두로 한 검찰 합동 특별수사팀이 들이닥쳤다. 창밖으로는 수십 대의 언론사 헬리콥터가 벌처럼 모여들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최태석 씨,
당신을 동물보호법 위반, 불법 생체 실험, 살인교사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마 팀장이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오만했던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자신의 왕좌에서 끌어내려졌다. 그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바이오라이프 그룹은 해체되었고 비밀 연구소에 남아있던 모든 동물들은 구조되었다. 서유진은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설악산을 찾았다. 산울림 동물병원은 시민들의 성금과 지원으로 예전보다 더 크고 튼튼하게 재건되었다. 강민주는 모든 언론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예전처럼 조용히 동물들을 돌보는 삶으로 돌아갔다. 화창한 어느 오후, 그는 병원 앞마당의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이제 제법 자란 4마리의 강아지들이 서로 장난을 치며 뛰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백설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녀석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공포와 불안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평온함과 눈앞의 남자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백설이는 가만히 다가와 민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민준은 부드럽게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지배했던 어둠과 싸워 이겼다.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섰고 파괴하는 대신 지켜내는 길을 택했다. 그는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의 고독한 싸움은 세상을 바꾸었다. 푸른 하늘 아래 한 남자와 한 마리의 개, 그리고 새로운 생명들이 함께하는 평화로운 풍경. 그것은 기나긴 폭풍우가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의미의 집이었다.